위기라는 게 참 묘한 게 있더군. 평소에 별거 아닌 것 같던 능력들이 위기 속에서 갑자기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점 말이야. 60년대 초반이었어. 현대시멘트 공장 건설하던 때였지. 시멘트 공장 건설은 그때만 해도 국내에선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거든. 외국 기술자들 데려오고 설비 들여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졌어. 이 설비가 일본에서 출항했는데 태풍 때문에 배가 자초됐다는 거야. 설비 절반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는 연락이 왔어. 공사는 이미 한창 진행 중이었고 자금은 계속 들어가는데 핵심 설비가 없으니 완전히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그때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알아. 이번엔 끝났다고들 했어.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 얘기가 나왔고 투자자들은 발을 빼려고 했지. 심지어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만두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어.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 설비가 가라앉았으면은 건져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냥 못 건지면 다시 만들면 되는 거고 문제는 시간하고 돈이었지. 일단 일본 쪽 제조업체하고 직접 연락해서 밤낮 없이 전화하고 정보 보내고 했지. 그쪽에서는 새로 만들려면은 6개월은 걸린다고 했어. 그럼 공사는 완전히 멈춰야 하는 거였지. 그때 현장에 있던 기술자 한 명이 말하더군. 침몰한 설비 중에서 일부는 뭐 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고 물에 잠긴 정도라서 건져서 수리하면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결정해서 인양팀 꾸려서 내려보내고 일본 기술자들도 급하게 불러들였지. 비용은 예상보다 2배 이상 들었어. 그런데 그게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달랐거든. 2-3개월 동안 정말 악착같이 매달렸어. 바다에서 건져 올린 설비들 하나하나 분해해서 점검하고 수리하고 못 쓰는 부품은 급하게 주문해서 공수하고 현장 인부들도 밤새 일했지. 그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원래 일본에서 온 설비 설명서대로만 됐는데 건져 올린 설비를 수리하면서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게 된 거야.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보조적인 건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속속들이 알게 됐지. 공장은 예정보다 한 달 늦게 가동에 들어갔어.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 설비를 직접 수리하면서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있게 된 거야. 외국 기술자 부를 필요가 없어진 거지.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변한 거였어. 그 위기를 함께 넘기면서 현장 인부들부터 기술자들까지 전부 한 단계 성장했더라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야. 은행에서 나를 보는 눈도 달라졌어. 위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줬으니까. 뒤로 대출 받는 게 훨씬 수월해졌지. 위기가 없었으면 그냥 매뉴얼대로 공장 돌리고 끝났을 거야. 그런데 위기 덕분에 기술력도 생기고 사람들 실력도 늘고 신뢰까지 얻게 된 거지. 실력이 2배가 됐다는 게 딱 그런 의미야. 옛날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게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더라고. 정말 고생을 견뎌내면은 그만큼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더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위기가 축복이었어. 위기가 없었으면 평범한 시멘트 공장 하나 지은 걸로 끝났을 텐데 위기를 넘기면서 기술력 있는 건설회사로 한 단계 올라선 거니까 그냥 그 다음날 위기를 만났을 때 도망가면 그냥 거기서 끝이야. 그런데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겨내면 그게 자산이 되더라고.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이미 경험이 있으니까 덜 당황하게 되고 더 빨리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실력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더군.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서 해결해본 경험. 그게 진짜 실력이야. 위기가 클수록 배우는 것도 크고 성장도 크더라고. 10년대 들어서면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했어. 여기 재미있는 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려움 자체는 계속 온다는 거야. 다만 그 어려움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근데 건설 하나가 들어와서 고속도로 구간 공사였는데 난이도가 높았지. 산을 깎고 터널 뚫고 다리 놓는 복합공사였거든. 큰 회사들이 다 발려들었으니까 가격 경쟁으로 들어가니까 마진이 거의 안 남더라고. 그런데 안 하자니 회사 규모를 키울 기회를 놓치는 거고 하자니 자칫하면 손해볼 판이었어. 현장 책임자하고 회의했지.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 정상적으로 하면 적자라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자재비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
해야 한다고 했어. 그때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대부분 자재비를 줄이는 쪽을 택했어. 좀 싼 자재 쓰고 인건비 깎고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 품질 떨어지고 하자 보수하고 결국 실내 잃는 거지. 결정했어. 공사 기간 단축으로 가자고. 이제는 제대로 공정을 최적화해서 빨리 끝내는 거야.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지. 공정표를 완전히 새로 짜서 어느 작업을 먼저 하고 어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밤새 계산했지. 현장 인부들한테도 설명해서 왜 빨리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장비도 추가로 투입해서 초기 비용은 더 들었지만 공기 단축하면 그 이상 아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야. 밤 작업도 시작했어. 조명시설 설치하고 2교대로 돌렸지. 문제는 인부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였어. 강도 높은 공사가 계속되니까 불만도 나오고. 그래서 수당을 올려줬어. 빨리 끝내면 보너스도 준다고 했지. 석 달 좀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예정보다 공정이 2주 정도 앞서가는 거야. 유말 품질도 유지되고 발주처에서 중간점검 나왔는데 만족해 하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서 비가 계속 오는 거야. 2주 동안 작업을 거의 못했지. 앞서간 공정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어.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봤어. 비가 떨어져 있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비 때문에 다 소용없다는 분위기였지. 그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 비가 온 건 누구 탓도 아니야. 날씨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건 비 그치고 나서 뭘 하느냐는 거지. 여기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고 다시 시작하면 또 앞서갈 수 있다고 했어. 비 그치자마자 다시 시작했어. 이번엔 더 강하게 밀어붙였지. 인부들도 각오가 달라진 게 보이더라고.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은 더 강해지는 법이야. 공사는 예정보다 10일 빠르게 끝났어. 품질 검사도 통과했고 발주처에서 감사 플래카드까지 보내왔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를 얻은 거였어. 어려운 조건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이미지가 생긴 거야. 그 뒤도 일감이 계속 들어왔어. 다른 데서는 꺼리는 어려운 공사들도 우리한테 맡기더라고. 왜냐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누구는 포기하고 누구는 극복해. 차이가 뭐냐면 결국 태도야. 날 어려움을 문제로만 보느냐 기회로도 볼 수 있느냐의 차이지. 극복하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 더 큰 일을 맡게 되고 더 큰 신뢰를 얻게 되고, 포기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춰 다음 기회도 안 오게 되더라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공사가 터닝포인트였어.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한테 증명한 거니까. 이후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지. 70년대 중반이었어. 오일 쇼크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지.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어. 건설 전기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거든. 현대중공업 조선소 건설을 막 시작한 참이어서 거대한 프로젝트였지. 그런데 시장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으니까 주변에서 걱정하기 시작했어. 금융권에서 먼저 움직이더라고. 대출 조건을 강화하고 추가 대출은 어렵다는 분위기였어. 협력업체들도 불안해했지. 취급이 늦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선뜻 계약하려 하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불안했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경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싶었지. 제대로 못 잤어. 계산기 두드리고 자료 보고 하면서 밤을 새웠거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 불안하다는 이유로 멈추면 뭐가 달라지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 오히려 더 나빠질 것 같았어. 그때 떠오른 게 있었어. 예전에 장사할 때였는데 어느 해 겨울이 유난히 춥더라고. 손님이 뚝 끊겼어. 그때 같이 장사하던 사람들은 문 닫고 봄 되면 다시 열자고 했어. 그런데 문 닫으면 고정비는 계속 나가잖아. 임대료며 관리비며. 내가 단골 손님들도 다른 데로 가버리면 봄에 다시 시작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더 움직였어. 추운 날씨에 필요한 걸 팔기 시작했지. 일러용 연탄이며 두꺼운 옷이며. 다른 가게들은 문 닫았으니까 경쟁도 없었어. 그 겨울에 오히려 돈을 벌었지. 조선소 건설도 마찬가지였어. 우리가 나빠졌다고 멈추면 이미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하나. 그리고 지금 멈추면 경기 좋아졌을 때 다시 시작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야. 걱정했어. 계속 진행한다고? 오히려 속도를 높이기로 했지.
경기가 나쁘니까 자재값도 떨어지고 인건비도 협상이 가능했거든. 지금이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한 거야. 의견에서는 미쳤다고 했어. 경기 나쁜데 무슨 배짱으로 그러느냐고 은행에서도 걱정했지. 그런데 숫자로 보여줬어. 지금 멈추면 손해고 계속 크면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을 저녁에. 물론 쉽지 않았어. 자금 조달 하나가 동분서주였지.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밤낮 없이 움직였어. 2년 정도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 그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선박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조선소가 막 완공될 때쯤이었지. 더 재미있는 건 경쟁사들 상황이었어. 그때 불안해서 투자를 멈췄던 회사들은 경기 좋아지니까 부랴부랴 시작하려고 했거든. 이미 늦은 거야. 우리는 이미 만들어 놓고 주문받고 있을 때였으니까 결국 시장 선점했지. 불안할 때 움직였기 때문에 기회를 잡은 거야. 그때 불안하다고 멈췄으면 지금 현대중공업은 없었을 거야. 신호야.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 그걸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면 얼어붙게 되지만 기회의 신호로 받아들이면 움직이게 되더라고. 불안할 때 더 움직여야 해. 가만히 있으면 불안은 더 커지고 상황은 더 나빠져. 움직이면 최소한 뭔가는 달라지거든. 달라지면 기회가 생기는 거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불안이 고마워. 그 불안 때문에 더 치밀하게 계산했고 더 열심히 움직였으니까. 불안을 이겨낸 게 아니라 불안을 이용한 거지. 80년대 초였어. 현대자동차에서 독자 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지. 그때까지는 외국 기술 들여와서 조립 생산하던 시절이었거든. 독자 모델 개발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 연구 개발비에 생산 설비에 마케팅까지 대충 계산해도 수백억 원이 필요했어. 당시로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지. 문제는 성공 보장이 없다는 거였어. 기술도 불확실하고 시장 반응도 예측하기 어려웠거든. 실패하면 회사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 임원 회의를 했어. 의견이 둘로 갈렸지. 한쪽은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가는 게 낫다고. 다른 쪽은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하청업체로 남는다고 했어. 숫자만 보면 포기하는 게 맞았어. 투자 대비 회수 기간이 너무 길고 리스크는 컸으니까 은행에서도 부정적이었지. 대출 심사하면서 수익성 지표가 안 나온다고 했거든. 그런데 다른 각도로 생각해봤어. 지금 안 하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나. 계속 외국 기술에 의존하면서 로열티 내고 살 건가. 그건 장기적으로 더 큰 손해 아닌가. 판단의 기준을 바꿨어. 단기 수익성이 아니라 장기 생존 가능성으로 본 거지. 그렇게 보니까 답은 명확했어. 독자 모델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어. 자금 조달이 문제였어. 은행 대출만으로는 금융기관도 알아봤고 정부 지원도 요청했어. 설득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 그 과정에서 배운 게 있어. 위기라는 게 결국 돈 문제가 아니더라고. 있으면 없으면 빌리면 되는 거야. 진짜 문제는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는 거지. 잘못 판단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제대로 판단하면 돈은 어떻게든 해결되더라고. 투자자들도 바보가 아니니까 제대로 된 판단에는 돈을 대주거든. 개발 시작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어. 시제품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었어. 엔진 소음이 크고 연비도 기대에 못 미쳤지. 다시 설계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또 회의했어. 이번에도 의견이 갈렸지. 포기하자는 쪽은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다고 했어. 계속하자는 쪽은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날아간다고 했어. 전해봤어. 추가로 들어갈 비용하고 예상 수익을 숫자상으로는 아슬아슬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지. 이전들 만나서 물어봤어. 해결할 수 있느냐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느냐고. 그들은 할 수 있다고 했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가능하다고 했지. 이제 믿기로 했어.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술이 문제였고, 기술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을 믿는 거지. 돈을 믿는 게 아니잖아. 2년 후 개선된 모델이 나왔어. 성능도 괜찮았고 시장 반응도 좋았지. 본의 엑셀이었어. 국산차 최초로 해외 수출까지 했거든. 그때 깨달았어. 여가 왔을 때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해. 자금이 모자라다. 손실이 크다. 그런 얘기만 하지. 그런데 진짜 위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판단을 못 내려서 오는 거더라고. 그 해결 방법이지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거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거든. 반대로 방향이 명확하면 돈은 따라와. 투자자들도 은행도 정부도 제대로 된 방향 돈을 대주더라고. 사람들이 믿는 건 돈이 아니라 판단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사업하다 보면
위기가 오는데 그때마다 돈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런데 자금 부족이 진짜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어. 부금 방향을 못 잡아서 그런 거지. 위기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숫자 계산이 아니야. 상황 파악이지. 여기 왔나?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할 수 있나? 그걸 먼저 판단해야 해. 판단이 서면 너는 그 다음 문제야. 그 필요한 만큼 조달하면 되는 거지. 판단도 못 내리는데 돈부터 걱정하는 건 순서가 틀린 거야. 년대 중반이었을 거야. 환율 변동이 심하던 시기였지. 현대전자에서 반도체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반도체 사업은 초기 투자가 어마어마해. 설비에 들여오는 데만 수천억 원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환율이 급등하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어. 달러로 빌린 돈이었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원화 기준으로 빚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야. 부담도 엄청났지. 매달 이자만 수십억 원씩 나갔어. 회사 전체가 긴장했어. 이대로 가면은 부도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 재무팀에서는 진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어. 선택지가 몇 개 있어서 반도체 사업을 접는 게 첫 번째. 지금 팔면 손해지만 더 키우기 전에 정의하는 거지. 두 번째는 규모를 축소하는 거. 투자를 줄이고 최소한으로만 유지하는 거야. 세 번째는 버티는 거였어.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믿고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견디는 거지. 당연히 제일 위험한 선택이었어. 임원들 의견을 들었어. 대부분은 축소하거나 정리하자는 쪽이었지. 너무 위험하다고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어. 그런데 현장 기술자들은 달라서 이제 겨우 시작했는데 그만두면 지금까지 쌓은 기술이 다 날아간다고 했지. 조금만 더 버티면 제품 경쟁력이 생긴다고 했어. 밤새 고민했어. 숫자만 보면 포기하는 게 맞았어. 그런데 숫자 너머를 보니까 다른 게 보이더라고. 반도체 산업은 미래 산업이야.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 결정했어. 버틴다고 대신 불필요한 지출은 전부 막는다. 둘째, 다른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반도체 쪽에 집중한다. 셋째, 직원들 사기를 지킨다. 이러려온 게 세 번째였어.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든.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냐, 우조 조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직접 현장 돌아다니면서 얘기했어. 예산은 망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어렵지만 버티면 지혜가 온다고 믿어달라고 했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근데 몇 개월 지나도 구조 조정 없이 월급 정상 지급되고 투자도 계속되니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 진짜 버틸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지. 2년 정도 지났을 거야. 환율이 안정되고 반도체 시장도 회복되기 시작했어. 이렇게 그 다음날 우리가 만든 제품 품질을 인정받기 시작했지. 그때부터 주문이 밀려 들어왔어. 버티고 있던 회사가 우리밖에 없었거든. 다른 회사들은 위기 때 투자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었으니까 우리만 준비돼 있었던 거야. 그때 알았어. 사업의 힘은 위기 때 버티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 잘 될 때 돈 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어려울 때 버티는 게 진짜 실력이지. 그냥 버티는 게 단순히 견디는 것만은 아니야. 방향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힘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지.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 속도는 느려도 방향은 잃지 않는 거야. 위기가 오면 대부분 공황 상태가 돼.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성급하게 결정하지. 사업 접고 인력 줄이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회복을 더 어렵게 만들어. 이러면은 필요해. 평소에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하고 여유 자금도 있어야 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믿어줘야 해. 자녀를 믿고 회사를 믿어야 버틸 수 있거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버틴 게 현대전자를 살린 거야. 포기했으면 지금 없었을 거고 축소했으면 경쟁력 잃었을 거야. 버텼기 때문에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 사업하다 보면 위기는 계속 와.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경쟁이 심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거나 그럴 때마다 선택해야 해. 포기할 건가 버틸 건가. 버티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야. 방향이 틀렸으면 포기하는 게 맞지. 그런데 방향이 맞다면 버텨야 해. 위기는 지나가거든. 버티면 반드시 기회가 와. 10년대 후반이었어. 올림픽 끝나고 나서 건설 경기가 주춤하기 시작했지. 올림픽 특수로 몇 년간 호황이었는데 그게 끝나니까 시장이 얼어붙더라고.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큰
변화였어. 국내 프로젝트가 줄어드니까 일감 확보가 어려워졌거든.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였지. 다들 어려워하기 시작했어. 그때 해외 시장을 봤어. 중동은 이미 진출해 있었고 동남아시아 쪽이 눈에 들어왔지.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었거든. 인프라 건설 수요가 많았어. 문제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였어. 일본 건설사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고 유럽 회사들도 들어와 있었지.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날 후발주자로 들어가려면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했어. 시장 조사를 했어. 직접 동남아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지 현지 상황은 어떤지 한 달 넘게 다녔어.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었어. 현지 정부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시공이 아니더라고. 그럼 저달부터 설계, 시공, 운영까지 패키지로 해결해 주는 걸 원했어. 일본 회사들은 기술은 좋은데 자금 조달 능력은 약했어. 유럽 회사들은 비용이 너무 높았고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거기에 틈새가 있었지. 준비를 시작했어. 금융 네트워크부터 만들었지. 한국은행들하고 협력체계 구축하고 국제금융기관들하고도 관계 맺었어.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춘 거야. 그게 능력도 키웠어. 외국 설계사무소하고 제휴하고 우리 기술진도 교육시켰지. 시공만 하던 회사에서 종합건설사로 체질을 바꾼 거야. 2년 정도 준비하는 동안 국내에서는 계속 어려웠어. 매출도 줄고 수익도 떨어지고 주변에서는 해외 진출 준비한다고 돈 쓸 때가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준비를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가장 좋을 때는 누구나 바쁘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 어려울 때가 준비하기 좋은 때야. 10년대 들어서면서 기회가 왔어.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 공고가 났지. 그 다음날 고속도로하고 발전소를 묶은 패키지 프로젝트였어. 경쟁사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어.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 못하거나 설계 능력이 부족하거나 우리는 2년 동안 준비한 게 있었지. 부족한 제안서를 냈어. 낙찰받았어. 그것도 경쟁사보다 높은 가격으로. 왜냐면 가치를 제공했거든. 단순히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도 조달해주고 기술도 이전해주고 운영 노하우까지 주는 패키지였으니까.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연락이 왔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비슷한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했지. 준비됐으니까 연달아 수주할 수 있었어. 그때 깨달았어. 위기는 누구한테나 똑같이 와. 그런데 누구는 그냥 견디기만 하고 누구는 준비를 해. 자유는 거기서 나는 거야. 이때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못 잡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기회가 봤자 소용없거든. 실패만 하고 끝나지. 반대로 위기 때 준비하면 기회는 반드시 와. 시장은 계속 움직이니까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독차지하는 거야.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야. 지금 당장은 돈 안 되더라도 나중에 필요할 능력을 키우는 거지. 사람을 교육하고 기술을 배우고 네트워크를 만들고 현대조선 해양도 비슷했어. 조선 경기 안 좋을 때 신기술 개발에 투자했지. 당장은 적자였어. 근데 경기 좋아지니까 그 기술로 고급 부가가치 선박 수주받더라고. 위기가 왔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옴치를 들면서 버티기만 하거나 준비하면서 버티거나. 똑같이 버티는 건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 준비하면서 버티면 위기가 끝날 때쯤 앞서 나가게 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려고 할 때 이미 뛰고 있는 거지. 그게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시장이 어려우면 다들 비용 줄이기에만 급급해. 당장 살아남기도 바쁘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해. 참은 날을 어떻게 준비할 건지 생각해야지. 위기는 평등해. 누구한테나 똑같이 어려워. 그런데 기회는 평등하지 않아. 준비한 사람만 잡을 수 있거든. 만약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건 준비밖에 없어. 90년대 초반이었어. 회사가 전체적으로 잘 나갈 때였지. 매출도 늘고 수익도 좋았어. 여러 사업이 동시에 잘 되고 있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 너무 잘 되니까 오히려 걱정이 되더라고. 조직이 느슨해지는 게 보였거든. 회의 시간에 늦게 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날 보고서 품질도 예전만 못했지. 작은 실수들이 늘어났어. 다들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진짜 이유는 긴장이 풀린 거였어. 더 문제는 지출이었어. 수익이 좋으니까 비용 관리가 소홀해졌지. 꼭
필요하지 않은 장비 사들이고 불필요한 인력 뽑고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았어. 접대비도 늘어났어. 거래처 만날 때마다 좋은데 가고 비싼 거 사주고, 예전에는 커피 한 잔으로도 일 되던 게 이제는 골프 치고 술 먹어야 얘기가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상선에서 일어난 일이 있었어. 선박 장비를 외주로 주는데 견적을 제대로 안 받았어. 단골 업체니까 그냥 맡겼지. 나중에 청구서 받고 보니까 시세보다 2배 가까이 비싸게 나온 거야.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걸작이었어. 요즘 잘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그 말 듣고 화가 났어. 잘 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지. 오히려 방심하고 있더라고. 임원 모아서 회의에서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고 얘기했지. 겉으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내부가 무너지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위기 왔을 때 버티지 못한다고 했어. 그때부터 경계를 세우기 시작해서 첫째, 비용 지출 기준을 다시 정했지. 100만 원 이상 지출은 전부 결제 받도록 했어. 예전에는 500만 원까지 현장 대령이었거든. 둘째, 회의 문화를 바꿨어. 시간 엄수부터 시작했지. 늦으면 이유를 물었어. 정당한 이유 없으면 기록에 남겼고 보고서도 다시 꼼꼼하게 검토했어. 셋째, 현장 점검을 늘렸어. 예고시 불시에 방문했지.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어. 왜 믿지 못하냐는 거야. 그런데 설명했어.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고. 잘 될 때 느슨해지는 건 인간 본성이야. 여간에도 그래서 외부에서 긴장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지. 첫 달쯤 지나니까 효과가 나타났어. 지출이 30 줄었어.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줄어든 거야. 불필요한 낭비가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였지. 직원들 태도도 달라졌어. 다시 긴장감이 생기더라고. 회의는 시간 맞춰 시작하고 보고서는 깔끔하게 나오고 이런 실수들이 줄어들었어. 사실 그때 조치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2년 후에 외환 위기가 왔거든. 그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미리 군사를 뺐기 때문이야. 이제 비용 구조가 탄탄했으니까 다른 회사들은 위기 닥치고 나서야 구조조정 시작했어.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어. 급하게 자르면 핵심 인력까지 나가고 조직이 흔들리거든. 평온할 때 경계 세운다는 게 쉽지 않아. 다들 잘 되는데 왜 긴장하냐고 하지. 그런데 잘 될 때, 준비 안 하면 못 될 때 대응을 못해. 경계라는 게 사람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야. 시스템의 문제지.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거든. 느슨한 환경에서는 누구나 느슨해져. 그래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야. 지금도 실천하는 원칙이 있어. 분기마다 한 번씩 전체 비용 구조를 점검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는지 봐. 잘 될 때일수록 더 자주 보지. 평온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함정이기도 해. 방심하게 만드니까. 진짜 강한 조직은 평온할 때도 긴장을 유지하는 조직이야.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지. 90년대 중반이었어. 현대백화점에서 새로운 점포 오픈했는데 초반 반응이 안 좋았어. 위치는 좋았는데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쳤지. 분석해보니까 문제가 여러 개였어. 구성이 지역 특성하고 안 맞았고 동선 설계도 불편했어. 직원 서비스 교육도 부족했더라고. 손실이 계속 났어. 6개월 만에 수십억 원 적자가 쌓였지. 저녁에 이렇게 그 다음날 임원들은 빨리 대책 세워야 한다고 난리였어. 축소하거나 업종 변경하자는 얘기도 나왔어. 그런데 급하게 손대면 문제만 커질 것 같았어.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알아야 고칠 수 있잖아. 조사팀을 꾸렸어. 한 달 동안 철저하게 분석했지. 고객 동선 추적하고 설문조사하고 경쟁 점포도 둘러봤어. 직원들 의견도 들었고 거래처들 얘기도 들었어. 그렇게 모은 자료가 두꺼운 보고서 서너 권이 됐어. 읽어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우리가 놓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 제일 큰 문제는 고객을 몰랐다는 거였어. 강남 고객들 취향으로 상품 구성했는데 그 지역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았던 거야. 명품보다는 실용적인 브랜드 문제도 있었어. 주차장에서 매장까지 거리가 멀었고 엘리베이터 위치도 애매했어. 고객들이 불편해했던 거지. 직원 교육도 문제였어. 비스마인드가 부족했어. 전면 대표는 결정했어. 상품 구성부터 다시 짰지. 지역 특성에 맞는 브랜드들 들여오고 충결 배치도 바꿨어. 동선도 개선하고 안내 표지판도 새로 만들었어. 교육도 시작했어. 단순히 친절 교육이 아니라 고객 심리 이해하는 교육을 했지. 왜 친절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고객이 편한지 깊이 있게 배웠어. 3개월 걸려서 다시 오픈했어. 결과는 놀라웠지. 매출이 1위 이상 늘었어. 고객 만족도도 크게 올랐고 적자는 6개월 만에 만회했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 그 경험에서 배운 게 많았다는 거야. 백화점 운영할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됐지. 노하우를 다른 점포에도 적용했어. 신규 점포
낼 때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했지. 지역 특성 파악하고 고객 분석하고 해 경험이 성공 공식이 된 거야. 나중에 다른 지역에 점포 낼 때는 실수가 없었어. 첫 달부터 흑자 났거든. 그게 가능했던 건 그때 실패해서 배웠기 때문이야. 위기나 실패를 불운이라고 생각하면은 거기서 끝이야.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면 배울 게 없거든. 또 같은 실수 반복하지. 배움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져. 뭘 잘못했나? 왜 안 됐나?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질문하게 되거든. 그 과정에서 진짜 실력이 늘어. 현대오일뱅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신제품 내놨다가 시장 반응이 안 좋아서 패소한 적 있지. 손실이 컸어. 그런데 그 경험에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꿨거든. 뒤로는 신제품 나올 때마다 테스트를 여러 단계로 거쳤어. 10회 한 번이 시스템을 바꾼 거야. 그게 없었으면 계속 비슷한 문제 겪었을 거야. 위기에서 배우려면 솔직해야 해. 안 탓하지 말고 상황 탓하지 말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해. 그래야 다음에 안 틀려. 이 배움 비용 실패하면 손해니까. 그런데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마. 같은 실수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싸. 한번 제대로 배우면 평생 써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도 위기 겪으면 반드시 복귀를 해. 뭐가 문제였나? 어떻게 해결했나? 다음엔 뭘 다르게 할 건가?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참고하지. 만약에 이렇게 그 다음날 위기는 누구한테나 와 할 수 없어. 그런데 위기를 겪어도 누구는 계속 힘들어하고 누구는 한 단계 올라가. 차이는 배우느냐 마느냐야. 90년대 후반이었어. 외환위기가 터졌지. 하루아침에 환율이 2배로 뛰고 금리는 치솟고 시장은 얼어붙었어. 현대그룹 전체가 흔들렸어. 달러빚이 많았거든. 환율을 오르니까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이 은행에서는 대출 회수한다고 난리였어. 임원 회의했는데 분위기가 참담했어. 다들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 누구는 이제 끝났다는 표정이고 누구는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표정이고. 그날 회의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어. 한쪽은 최대한 축소하자는 거였어. 사업 정리하고 인력 줄이고 자산 팔아서 빚부터 갚자는 거지. 이런 쪽은 핵심 사업은 지키자는 거였어. 어렵더라도 미래 먹거리는 남겨야 한다고. 지금 다 팔면 나중에 회복 못한다는 얘기였어. 그 자리에서 결정 못 내렸어.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신중해야 했지. 사무실 돌아와서 밤새 생각했어.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 젊은 시절 장사할 때 일이야. 6.25 전쟁 끝나고 모든 게 무너졌을 때였지. 다들 어려웠어. 그때 장사하던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였어. 한쪽은 가게 문 닫고 숨어버렸어. 너무 어려우니까 때 되면 다시 하자는 거였지. 다른 쪽은 오히려 문 활짝 열고 장사했어. 있는 건 몇 년 후였어. 닫았던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하더라고. 단골 손님은 다 떠났고 자리는 다른 사람이 차지했고 결국 장사적인 사람들이 많았어. 반대로 어려울 때도 계속한 사람들은 살아남았어. 힘들었지만 단골은 지켰고 자리도 지켰거든. 가장 좋아지니까 제일 먼저 회복했지. 그 기억이 답을 줬어.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피해서 숨으면 기회도 없어지고 맞서서 버티면 기회는 온다는 거지. 다음날 회의에서 말했어. 우리는 버틴다고 핵심 사업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고. 대신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정리하고 효율은 제대로 높인다고 했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 매일 악재가 쏟아졌거든. 협력업체 부도나고 직원들 불안해하고 은행에서 압박하고 그럴 때마다 흔들렸어. 그런데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 위기는 지나간다는 걸 믿었지. 시가 저녁에 역사를 보면 위기 안 지나간 적이 없었거든. 문제는 그때까지 버티느냐 마느냐였어. 현대자동차는 지켰어.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를 늘렸지. 다들 미쳤다고 했어. 위기인데 무슨 투자냐고. 그 다음날. 그런데 지금 투자 안 하면 위기 끝나고 경쟁력 없다고 판단한 거야.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였어. 신규 수주는 줄었지만 기술 개발은 멈추지 않았어. 인력도 최대한 유지했지. 힘들어도 사람은 지키자고 했어. 2년쯤 지나니까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어. 환율 안정되고 금리 내려가고. 그때 우리는 준비돼 있어서 기술도 있고 인력도 있고 생산 설비도 있었지. 경쟁사들은 달라서 위기 때 많이 줄였던 회사들은 일감 들어와도 소화 못했어. 인력 없고 설비 없고 다시 채우려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때 그 시장 점유율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젠 회사들이 올라가고 축소했던 회사들은 내려갔지. 위기를 대하는 태도 차이가 결과를 만든 거야.
여기 그 다음날 위기 때 포기한 사람들은 회복이 늦었어. 신감도 잃고 기회도 놓치고 버틴 사람들은 더 강해졌어. 위기를 이겨낸 경험이 자산이 됐지. 태도라는 게 단순히 마음가짐만은 아니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거든. 포기하는 태도는 움츠러드는 행동을 만들고 버티는 태도는 움직이는 행동을 만들어. 위기 왔을 때 제일 먼저 점검할 게 태도야. 이걸 끝으로 볼 건가? 시작으로 볼 건가? 불운으로 볼 건가? 시험으로 볼 건가? 그 관점이 모든 걸 결정해. 똑같은 위기를 겪어도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성장의 능력 차이도 있겠지만 더 큰 차이는 태도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거지. 지금 돌이켜보면은 외환위기가 전환점이었어. 그때 우리 태도가 지금 현대를 만든 거야. 포기하지 않고 버텼고 위기를 배움으로 삼았으니까 인생도 사업도 결국 태도가 만들어. 그때 어떤 태도로 사느냐, 나쁠 때 어떤 태도로 버티느냐, 그게 쌓여서 결과가 되는 거지. 2000년대 초반이었어. 카드 대란이 터졌지. 가계부채가 폭발하면서 시장이 또 한번 흔들렸어. 현대캐피탈도 영향을 받았어. 연체율이 급증하고 부실 채권이 늘어났지. 현실이 커지니까 긴급 대책이 필요했어. 영업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 경쟁사들이 심사 기준을 낮춰서 고객 유치하고 있다고. 우리도 기준 완화하지 않으면 고객을 뺏긴다는 거였어. 숫자로 보면 맞는 말이었어. 경쟁사들은 심사 통과율을 높여서 신규 고객을 늘리고 있었거든. 당장 매출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 그런데 이상했어. 이제 낮추면 단기적으로는 고객이 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실이 커질 게 뻔했거든. 지금도 연체가 문제인데 더 불안한 고객 받으면 어떻게 되나 회의를 했어. 영업팀은 계속 기준 완화를 주장했어. 디스코팀은 반대해서 원칙 무너뜨리면 회사가 위험하다고 했지. 그날 결정했어. 이제 원칙을 지킨다고 심사 기준은 절대 낮추지 않는다고, 오히려 더 강화한다고 했어. 단기 매출이 줄어도 상관없다고 했지. 경쟁사는 고객 늘어나는데 우리만 줄어든다고 실적 압박이 심하다고 했어. 이해는 됐어.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니까. 그런데 설명했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매출이 아니라 건전성이라고. 부실한 고객 100명보다 건실한 고객 10명이 낫다고.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했지. 실제로 매출은 줄었어. 6개월 동안 신규 고객이 30% 시장 점유율도 떨어졌지. 출주들도 불안해했어.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상황이 역전됐어. 경쟁사들이 부실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심사 기준 낮춰서 받은 고객들이 대거 연체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 이제는 달랐어. 연체율이 낮게 유지됐고 수익성도 좋았어. 단기적으로는 고객이 줄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든 거야. 더 재미있는 건 그 다음이었어. 경쟁사들이 어려워지니까 고객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 혹시 우리 회사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그때 우리한테 오더라고. 여기 원칙 지킨 회사는 믿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고객도 늘고 시장 점유율도 회복했어. 게다가 건전성까지 높았으니까 일석이조였지. 그때 배운 게 있어. 흔들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야. 위기 때는 눈앞이 급하니까 원칙 무너뜨리기 쉬워. 당장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원칙 무너뜨리면 더 큰 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기반이 무너지는 거거든. 그럼 다음 위기는 못 버텨. 현대건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저처 가수주 경쟁이 치열했지. 원가 이하로 수주하는 회사들도 있었어. 당장 일감 다 내라고 우리는 안 했어. 수익성 안 나오는 공사는 포기했지. 물량은 줄었지만 원칙은 지켰어. 몇 년 후에 저가 수주였던 회사들이 적자로 고생할 때 우리는 안정적이었어. 원칙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지. 수익성 없으면 안 한다. 신용 없으면 거래 안 한다. 이런 단순한 것들이야. 평소에는 원칙 지키기 쉬워. 여유 있으니까. 진짜 시험은 위기 때야. 원칙 지키면 손해고 어기면 이익인 것 같을 때. 그래서 선택하는 게 기업의 수명을 결정해. 원칙 지키는 게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이익이야. 신뢰를 얻으니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거든. 한번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고. 지금도
위기 올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해. 이게 원칙에 맞나 안 맞나? 감기이입 때문에 원칙 어기는 건 아닌가? 질문이 길지 않게 해줘. 흔들릴수록 단단한 것에 의지해야 해. 원칙이 그 단단한 것이야. 원칙만 지키면 어떻게든 살아남아. 버리면 당장은 편해도 결국 무너져. 2000년대 중반이었어. 시장은 좋았어. 경제도 성장하고 소비도 늘어나고 회사마다 실적이 좋다고 난리였지. 현 매출이 계속 늘어났고 신규 점포도 잘 됐어. 겉으로 보기엔 완벽했지. 그런데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보이더라고.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있었어. 팔리니까 많이 쌓아놓는 거야. 언젠가는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진율도 문제였어. 매출은 늘었는데 수익률은 정체돼 있었지. 할인 행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정상가로 파는 비율이 줄어든 거야. 인건비도 급증하고 있어서 사람은 계속 뽑는데 생산성 향상은 없었지. 매장 하나 늘릴 때마다 직원을 10명씩 뽑았거든. 과연 다 필요한가 싶었어. 임원들한테 물어봤어. 이 상태로 경기 나빠지면 어떻게 되냐고. 다들 괜찮다고 했어. 매출 좋은데 무슨 걱정이냐고. 경기 나빠질 일도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 말 듣고 더 불안했어. 위기는 항상 예상 못할 때 오거든. 지금 좋다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협팀을 만들었어. 각 부서에서 한 명씩 뽑아서 임무는 하나였어. 우리 내부의 약한 고리를 찾아내라는 거였지. 달 동안 분석해서 재고관리 시스템, 인력 구조, 비용, 지출, 고객관리 전부 다 뒤집어 봤지. 나온 보고서가 충격이었어. 보는 정리 안 된 게 수백억 원어치였어. 2, 3년 묵은 상품도 있었지. 팔릴 가망도 없는 걸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던 거야. 인력은 중복 투입이 많았어. 한 업무를 서너 명이 나눠서 하고 있었지. 체계가 없었어. 누가 뭘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어. 운영 지출도 엉망이었어. 계약서 제대로 검토 안 하고 그냥 지불하고 단가 비교도 안 하고 익숙한 업체만 쓰고 낭비가 심각했어. 보고 받으면서 화가 났어. 이게 잘 되는 회사 모습인가 싶었지. 그냥 시장이 좋아서 매출 늘어난 거지.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 개혁을 시작했어. 재고 정리부터 했지. 못 팔 건 폐기하고 할인해서라도 처분했어. 손실보더라도 현금하는 게 나았어. 인력 재배치도 했어.重복된 업무 정리하고 역할 명확하게 나눴지. 필요 없는 자리는 없앤 거야. 한 발이 있었지만 밀어붙였어. 비용 관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어. 모든 지출은 사전 승인받게 하고 분기마다 감사했어. 투명하게 만든 거지. 1년 걸려서 체질 개선했어. 이제 겉으로는 변화가 안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어. 군살 빠지고 근육 생긴 느낌이었어. 2년 후에 금융위기가 왔어. 소비가 급감했지. 다른 백화점들은 큰 타격 받았어. 재고 쌓이고 자금 부족하고 적자나고 우리는 버텼어. 이미 체질 개선 끝냈으니까 그것도 적었고 비용도 통제되고 있었고 여기에 점유율이 늘어났지. 그때 확실히 알았어. 위기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거. 외부 환경은 모두에게 똑같이 나빠. 그런데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버티잖아. 차이가 뭐냐면은 내부 체력이야. 평소에 튼튼하면 위기 와도 버티고 약하면 위기 오기 전에 무너지는 거지. 그때 자만하는 게 제일 위험해.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 실은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건데 그러다가 시장 나빠지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야.